심해모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업덕을 기리는 노래를 보통 용비어천가라고 말합니다. 왕의 시대에서 민중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단어는 현 대통령을 찬양하는 집단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 땡전 뉴스를 아실 겁니다. 뉴스 천마리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로 도배하자 이를 풍자하는 속어로 쓰였습니다. 그 뒤 용비어천가는 땡전 뉴스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뉴스는 주로 이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란이나 김건희 뉴스를 빼고요. 이 현상을 명비어천가라고 부릅니다. 땡전 뉴스와 같은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이 단어를 상기할 때 향후 이 대통령의 정치는 명치로 호칭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치,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지 않았나요?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유신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명치 유신, 즉 메이지 유신입니다. 한자로 정확히 명치입니다. 1868년에 단행된 메이지 유신은 일본 현대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늘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일본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치 유신은 식민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굴욕과 수모를 안긴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의 명치 유신을 뛰어넘는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판 명치 유신, 아니 명치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신을 지우고 혁명으로 바꾸겠습니다. 명치 혁명입니다. 한국판 명치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신과 혁명의 차이는 민중 봉기의 유무입니다. 일본의 명치는 민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붙이지 못하고 유신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명치 기저엔 동학과 3.1운동, 광주, 촛불, 그리고 빛으로 이어지는 민중 봉기가 있었습니다. 명치는 이를 완성해야 합니다. 지난 뜨거운 겨울 한반도에 울렸던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는 혁명이 완성되는 세계일 것입니다. 혁명은 인식과 구조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교체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닌 리스트럭처입니다. 개선이 아닌 재건입니다. 재건은 구건물의 철거, 즉 청산이 우선입니다. 우선 내란 세력의 척결에 따른 내란 종식이 과제입니다. 여기에 매국 세력, 구구 유라이트 등 광복 80년간 못 풀었던 일제 청산과 남북 관계 개선도 이에 포함됩니다. 명치 3개월, 혁명의 길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잘 되고 있는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다려보자는 말에 동의합니다. 바둑으로 보면 포석 단계입니다. 바둑돌을 몇 개 놓였습니다. 포석은 판의 전체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포석 자체로 승패를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반면 포석은 바둑 두는 사람 수준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윤석열의 경우는 첫 수부터 실력이 들통났습니다. 바둑의 수는 주술과 염력, 경로로 안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석, 노동 문제나 부동산, 외교 등 상당한 호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착점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의 수입니다. 바둑에서는 의문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 패러다임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의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로 농객과의 대화입니다. 조갑제와 정규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 용산 관저로 이들을 초청해서 2시간 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정 농객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명자를 논하며 세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치를 말한 것입니다. 이병주의 소설 산하에서 나오는 일광과 월광 얘기를 남겼는데, 태양이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명치를 완성하자는 현학적 유의로 그냥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다른 농객이나 국가 원로 등을 개인적으로 초청해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조갑제, 정규제.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언론계를 대표하는 원로가 됐습니다. 두 분을 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로서 존경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로부터 국정자문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 두 분은 지난 50년간 이 신문을 대표하는 기자였기 때문입니다. 군부 독재에 충성하며 반공과 재벌 이데올로기로 무장해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고 국민을 갈라놓은 앞잡이들이 얼마나 반대했다고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문 농객이 된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들은 청산 세력입니다. 이들 자문의 실질적인 사례는 사람 추천에 있었습니다. 강준욱 사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강준욱을 대통령실 초대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정 추천 결과입니다. 강 비서관은 내란 찬양 문제로 20여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명치 인사에 치명적인 약점을 남겼습니다. 악수 중에 악수였습니다. 청산 세력이 주도한 국정 1호 자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지명과 낭만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포석 중 두 번째로 의문이 드는 수는 민정수석 임명입니다. 민정수석 자리는 국정 운영의 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처음 이 자리에 오광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비서울법대, 비김현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차명 문제로 언론의 맹폭격을 받고 일주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봉욱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지명됐습니다. 서울법대 김현장 출신입니다. 서울대 내란과로 명명된 서울법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제1로펌이라고 하는 김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김현장의 나라였습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윤석열 때 그 절정을 이뤘다고 봅니다. 한덕수, 추경호, 김주연, 한동훈, 김건희의 내시 내각은 김현장의 돈벌이의 주역이거나 조연들이었습니다. 내란 사태 때도 김현장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김현장이 다시 국정 중심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도, 이재명 초대 민정수석도 김현장이 이어가는 꼴입니다. 김현장이 있는 한 검찰개혁은 수가 꼬일 것입니다. 물론 예견입니다. 재미있습니다. 봉욱에 대해서는 왜 언론이 단 한마디 말이 없는가? 오광수보다
덕이 많은가 더 깨끗한가 능력이 좋은가? 이 답은 김행장과 조중동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장관직에 임명하는 문제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40년 텃밭이었습니다. 땅가리를 위한 챙기질도, 물을 댈 필요도 없고 좋은 씨앗을 고를 필요도 없는 텃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갖 잡초와 쭉정이만 난무합니다. 자양군이라고는 1980년대 민주화 성지라는 것 하나입니다. 이런 밭은 잡초와 쭉정이가 더 잘 큽니다. 호남에 중진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많은 이유입니다. 평생 직장도 번듯한 사업도 그렇다고 구체적인 사회활동도 하지 않았던 이들이 당원 마피아를 결성해서 정치인이 되고 시군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텃밭에서 자란 쭉정이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가장 전문성을 요하는 부처에 관련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자를 장관으로 심었습니다. 이 같은 선택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가져왔고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실패의 요인이었던 것은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0.76% 차로 패배할 때 호남 지지율은 민주당 후보 역대 사상 최저였습니다. 내란과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호남 3곳에서만 3년 전보다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은 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DJ는 어렵게 정권을 잡고도 측근과 가신 중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내각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측근과 가신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영입 인사들은 내각에 입각을 시켰습니다. 호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내각 인사는 그만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잡초 속에서 그래도 실한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포섭 과정에서 앞선 세수의 착수는 앞서 말한 대로 승패를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패착이라 하지 않고 의문수라고 말합니다. 초반부터 의문수가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명치혁명의 기대감은 우선 명치유감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5년 후 복귀가 시작될 때 이 세수가 악수나 패착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